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디딤돌 초등 고학년 독해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3권 내용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함께 볼 내용은 우리 23번째 지문입니다. 영역은 과학인데요. 재밌더라고요. 이런 원리가 있었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흥미롭게 읽었는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네요. 자, 청진기의 원리입니다. 병원에 가면 요즘은 병원에 따라 좀 다른데 주로 이제 이비인후과나 이런 데 가면 선생님이 항상 청진기를 이렇게 꽂고 계세요. 그래서 등을 이렇게 올려봐라 해가지고 등에다가 이렇게 청진기를 대시는데 그 닿는 느낌이 좀 이제 이상해서 좀 찌릿찌릿할 때가 있는데, 자, 청진기는 어떤 원리일까? 어떤 원리일까? 그걸 알려주는 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보겠습니다. 환자의 몸에서 나는 소리로 질병을 진단하는 청진, 듣는다라는 뜻이 담겨 있죠. 그리스 시대의 히포크라테스가, 와, 굉장히 오래전이네요. 자신의 귀를 환자의 몸에 대고 체내 음을 직접 들은 데서부터 비롯됐어요. 히포크라테스부터 비롯됐네요. 청진기는 1816년에 프랑스의 라에네크가 처음 만들어 사용했는데, 그가 만든 청진기는 한쪽 귀로만 소리를 듣는 외귀형이었다. 지금은 이제 양쪽으로 듣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외귀형이었대요. 그는 아이들이 긴 나무 막대를 가지고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타전놀이를 하는 것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종이를 둘둘 말아 만든 통을 이용했다가 점차 목재통으로 개량하여 사용하였고, 지금과 같은 쌍귀형 청진기는 19세기 중반에서야 발명되었다라고 해서 히포크라테스부터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우리 현대에 쓰고 있는 청진기까지 청진기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진기의 역사. 자, 일반적인 청진기는 다이어프램, 벨, 연결관, 바이노랄, 귀꽂이로 이루어져 있다. 청진기가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청진기의 구조를 설명을 합니다. 아울러서 다이어프램은 평평한 플라스틱 떨림판이 있는 부분으로 주로 고음을 듣는 데 사용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 청진기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각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특징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 알 수 있죠. 맨 먼저 다이어프램부터 설명을 하네요. 자, 이어서 벨입니다. 벨은 종처럼 움푹 파여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그래서 종 같다 그래서 벨이네요. 주로 저음을 듣는데 사용된다. 연결관은 다이어프램과 벨의 지분판에 잡힌 음원을 귀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다이어프램이나 벨에서 이제 음원을 잡아내요. 그럼 그걸 귀로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통로 역할을 하는 게 연결관. 바이노랄은 두 귀에 걸쳐지는 부분으로 연결관을 통해 올라온 소리를 귀꽂이로 전달해 준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귀꽂이가 되는 거죠. 귀에 꽂는 부분. 보통 강화 알루미늄이나 스틸 혹은 구리를 사용해서 만드는데 최근에는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다. 자, 귀꽂이는 귀에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소리를 전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인체의 무해한 재질로 만들어진다. 자, 이렇게 청진기의 구조를 설명하는데 각 부분의 역할, 그러니까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부분의 특징. 근데 그 부분의 특징들이 각기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어서 볼까요? 그렇다면 인체의 소리가 청진기를 통해 귀에 전달되는 과정은 어떨까? 그러니까 청진기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청진기의 작동 원리.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자, 의사가 청진기를 귀에 꽂고 환자의 가슴에 대면 인체의 소리는 청진기의 막을 진동시키고 연결관을 통해 이동된 소리가 의사의 귀에 전달된다. 벨의 경우 낮은 주파수의 소리를 듣는 데 사용되고, 다이어프램의 경우 상대적으로 좀 더 큰 소리와 넓은 대역의 소리를 듣는 데 사용된다. 자, 이러한 차이는 지분 부위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데, 벨은 떨림판이 없어서 몸에서 발생한 소리가 곧바로 공기를 진동시킴으로써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반면에 다이어프램은 피부의 진동이 일단 플라스틱으로 된 떨림판에 전달되고 다시 떨림판의 떨림이 공기를 진동시켜야 한다. 그런데 아주 작은 소리는 떨림판 자체에서 흡수되어 더 이상 진동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프램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진동이 있는 큰 소리만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프램하고 벨이 그러니까 소리를 이제 쫙 잡아내는 역할을 하는데 서로 다르죠. 주파수가 서로 다른 영역대의 소리를 잡아낸다라고 하네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의사들의 가장 기본 의료 장비인 청진기는 환자들의 심장이나 폐 소리를 보다 크고 정확하게 듣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최근에는 의공학 기술의 발달로 전자청진기가 개발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졌다. 또한 청진기와 컴퓨터를 무선으로 연동시켜 소리를 그래프로 나타내어 시각적으로 분석해 보여주기도 한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연결해서 바로 소리가 이렇게 그래프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소리를 보는 거죠.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기능까지 하니 더 이상 소리를 듣는다는 의미의 청진기가 아니라 다른 이름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왜 다른 이름이 필요하다 그랬어? 소리는 듣는 건데 보여주기까지 하니까요. 까닭이죠. 글쓴이가 아주 재미있는 의문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청진기가 등장했다는 내용까지 나와 있네요. 자, 정리를 해볼까요? 이 글은 청진기의 유래와 역사 앞부분에서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청진기의 구조를 분석적으로 제시를 했고 청진기의 각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비교와 대조, 그러니까 뭐 공통점도 나와 있고 차이점도 나와 있어요. 주로 이제 각 부분의 역할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차이점 중심이라고 볼 수 있죠. 해서 글의 구조는 맨 먼저 가에서 청진기의 역사, 그리고 이어지는 나에서 청진기의 구조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각 구조, 각 영역별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에서는 인체의 소리가 청진기를 통해 귀로 전달되는 과정, 즉 청진기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 원리를 알려주고 있고 마지막 라에서 새로운 형태의 청진기가 등장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청진기의 역사와 구조에 대한 글이네요. 자, 그러면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가의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 가는 청진이라고 하는 게 히포크라테스 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1816년에 프랑스의 라에네크가 처음 만들었는데 외기형이었고 이어서 지금과 같은 쌍기형 청진기가 19세기 중반에서야 발명되었다. 이렇게 청진기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죠. 자, 형광펜 보이네요. 그렇다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그렇지, 수능 연결입니다. 뭐 중심 내용을 묻는 문제가 수능에 당연히 나오겠지. 왜냐하면 독해의 시작이자 끝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자, 하나의 소수자를 나타내기 위해 내용상 관련 있는 문장들이 모인 것을 문단이라고 하고요. 중심 내용은 문단의 문장들을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구별하면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가장 기본적으로. 문단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중심 문장에 들어있으니까. 문단은 글 전체의 주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므로 문단의 중심 내용은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항상 나와요. 이건 뭐 수능뿐만이 아니고 뭐 중학과정, 고등학교 과정 모든 독해 영역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볼까요?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 청진기 그림의 명칭을 쓰세요. 이런 문제 나올 만하죠. 구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자, 일반적인 청진기는 다이어프램, 벨, 연결관, 바이노랄, 귓꽂인데 지금 벨 나와 있고 연결관 나와 있고 귓꽂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없는 게 다이어프램하고 바이노랄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거 뭘까요? 이 부분 기억입니다. 이게 바로 평평한 플라스틱 떨림판이 있는 부분이 되겠네. 그죠? 평평한 플라스틱 떨림판이 있는 부분. 해서 기억은 다이어프램이고요. 자, 니은은 이렇게 연결관을 통해서 귓꽂이로 연결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거 뭐죠? 그렇죠? 바이노랄이죠. 두 귀에 걸쳐지는 부분으로 라는 것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은 바이노랄. 뭐 글 내용과 그림 내용 잘 살펴보시면 각각이 어떤 부분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벨과 다이어프램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하는 문제입니다. 벨하고 다이어프램 설명되어 있는 부분 잘 보시면 충분히 여기 문제에서 요구하는 핵심 정보들을 찾을 수 있겠죠. 소리가 작을수록 떨림판의 진동은 커진다라고 했는데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작은 소리는 떨림판 자체에 흡수돼서 아예 전달이 안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어서 벨과 다이어프램은 모두 떨림판을 가지고 있다도 아니죠. 벨은 떨림판이 없다고 했어요. 다이어프램은 크고 넓은 소리 듣는 데 사용된다? 맞고. 벨과 다이어프램은 지분 부위의 구조의 차이가 그렇죠. 있었죠. 그래서 3번, 4번이었습니다. 자, 빨리 넘어가는데 우리도 얼른 보죠. 자, 4번입니다. 다에서 대상을 설명하는 방법. 자, 다를 보면 인체의 소리가 청진기를 통해 귀에 전달되는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즉 청진기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각 부분의 특징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답은
1번이요. 대상의 특징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원리. 청진기가 귀를 통해서 소리를 전달하는 그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부분이죠. 지금 보면 대상의 구조를 분석하고 까지는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각 부분의 그 특징적인 역할을 중심으로 해서 작동 원리를 설명을 하니까. 근데 뭐가 틀렸냐면 구성 요소들 간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했다라는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사실 공통점이라기보다는 각 부분의 특징들이 서로 다르죠. 여기도 보면 뭐 반면에 이런 말을 사용했어요. 보통 반면에 이런 말은 앞뒤의 내용이 서로 반대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공통점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4번 내용도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어지는 문제 가볼까요? 이어서 문제 보겠습니다. 라를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을 모두 고릅니다. 이런 문제 어렵지 않죠? 결국 라를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건 라에 나오는 내용이어야 가능합니다. 즉 라에 나오는 내용을 찾으라는 문제예요. 청진기 누가 만들었나요? 청진기 누가 만들었는지 라에 나오나요? 안 나와요. 어디 나와요? 가에 나와요. 1816년 프랑스의 라에네크가 만들었다는 내용이 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라를 읽고 답을 할 수 없죠. 전자청진기 언제 만들었는지 나오나요? 전자청진기가 개발되었다라고만 나오지 최근이라고만 나오지 언제인지는 안 나왔죠. 자, 인체의 소리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게 된 이유 나와 있나요? 요거 나왔죠. 뭐라 그랬나요? 청진기와 컴퓨터를 무선으로 연동시켜 소리를 그래프로 나타내어 시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죠. 의사들이 전자청진기보다 일반 청진기를 선호한다? 안 나왔죠. 글쓴이가 청진기가 아닌 다른 이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 나왔나요? 그러니까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기능을 하니까 다른 이름이 필요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질문을 모두 고르면 답은 디귿과 미음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 줄로 요약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보죠. 자, 빈칸에 알맞은 말 넣어볼게요. 청진기는 다이어프램, 그리고 이것 한 글자 벨이죠. 연결관 바이누랄 귓꽂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은 모두 환자의 몸에서 나는 여러 가지 무엇을 소리를 듣는 거죠. 정확하게 듣기 위해 만들어졌고 역할에 맞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휘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속 필수 어휘예요. 자, 할아버지는 벼의 품종 이것, 계량, 무해, 진동 가운데서 찾으면 되는데 나쁜 점을 보완하여 더 좋게 고친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계량이죠. 그래서 벼의 품종 개량에 온 힘을 쏟쳤다. 이어서 집에 오는데 버스 이것이 심해요. 흔들려서 움직이는 게 심해요. 흔들려서 움직인다는 뜻의 낱말은 진동입니다. 진동. 자, 이어서 문제가 되었던 제품은 조사 결과 인체에 해로움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네요. 해로움이 없다. 없을 무자를 쓰죠. 그래서 무해입니다. 자, 이렇게 찾아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문제 속 개념어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자, 질문하며 읽기인데요. 무슨 뜻이냐? 독자가 글을 읽잖아요. 근데 읽기 전, 그리고 읽는 중, 그리고 읽은 후의 과정에서 글의 내용과 글쓴이, 글을 읽는 상황, 독자 자신 등에 대해 질문하며 능동적으로 글을 읽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글을 보다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읽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질문하며 읽기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각광을 받고 있어요. 자, 능동적으로 글을 읽는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상대적인 개념인 수동적인 읽기가 있어요. 수동적인 읽기란 말 그대로 왜 읽니? 라고 하면 읽으라고 하니까요. 그냥 여기 글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읽는 게 수동적인 읽기인데 그렇게 읽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읽어봐야 내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는 활동이에요, 여러분. 뭔가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여가 시간을 보다 좀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서, 깊은 감동을 받기 위해서, 뭐 교훈을 얻기 위해서 이런 목적의식이 분명한 활동이 바로 독서입니다. 근데 수동적으로 글을 읽다 보면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능동적인 글 읽기를 해야 하는데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질문하며 읽기. 자, 읽기 전중후 과정에서 질문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뭘 질문하라는 거냐? 읽기 전에는요. 우리가 책을 읽는다고 하는 걸 이제 본격적으로 책장을 펼쳐가지고 글을 읽는 걸 말하는데 그 전에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글의 제목이나 글쓴이나 책의 표지나 목차나 사파 등을 미리 훑어볼 수 있죠. 그리고 그와 관련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목이 이거네. 이건 어떤 내용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 또는 책의 표지, 그림은 글의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표지 보면 그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갑자기 뭐
뭐 나무 그림이 있어요. 그럼 왜 나무 그림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글을 읽는 거야. 그러면 이래서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구나. 이래서 앞에 그 표지에 그림이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능동적인 읽기죠. 자, 그럼 읽기 중에는 그럼 어떤 질문을 하냐? 글의 정보를 중심으로 다양한 질문을 하며 읽고 질문과 점검을 통해 의미를 찾아내는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단어나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글의 내용이 읽기 전에 예측한 내용과 일치하는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면서 읽고 있는가? 그러니까 글을 읽다 보면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문장의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넘어가지 말고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답을 찾으면서 읽으라는 것. 그리고 내용이 내가 지금 글을 읽고 있죠. 읽기 전에 제목이나 뭐 목차를 통해서 우리가 이 글이 이런 내용일 거야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 예측한 내용대로 글의 내용이 펼쳐졌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또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면서 읽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 읽고 있는가? 이런 것도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어서 다 읽었어요. 읽은 다음에는 글의 내용이나 글쓴이나 읽는 상황이나 독자 자신 등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은데, 예를 들어 글의 중심 내용이나 줄거리는 무엇인지, 글쓴이의 처지는 어떠했고 글을 쓴 의도는 뭔지, 자신의 읽기 목적과 관련해서 이 글은 도움이 됐는지, 이 글이 독자와 사회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또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읽으라는 겁니다. 꼭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질문해야 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대체로 읽기 전, 중, 후에 할 수 있는 질문들이 이와 같은 질문이라는 건데, 이게 꼭 질문지에 질문을 쓰고 내가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글을 읽어라가 아니라, 이게 어떤 읽기라고? 능동적인 읽기라고 했죠.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그냥 활자가 있으니까 줄줄줄줄 읽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나는 분명히 내 눈은 글을 읽고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오늘 저녁에 나 뭐 먹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은 글자를 읽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글자까지 읽으면 자연스럽게 막 페이지도 넘어가요. 그런데 한 5페이지쯤 읽고 나는데 갑자기 명수라는 인물이 등장하네? 이 사람 왜 나오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읽으면서 다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질문하며 읽기는 그렇게 다른 생각으로 빠지지 않도록 읽기 전부터 읽기 중 그리고 읽기 후에 계속 글의 내용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글을 읽는 상황까지 계속 점검하고 조정하면서 글을 읽어라. 최대한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읽으라는 뜻입니다. 읽기가 쉽지는 않지만 제대로 된 읽기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머리를 쓰면서 읽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오겠습니다.